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경우요. 대화의 주제는 늘 불평과 불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 함께 있는 동안은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알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오죠. 반대로 당신보다 똑똑하거나 성취가 큰 사람과 대화한 적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주눅 들고 불편했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는 길엔 나도 할 수 있다는 묘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차오릅니다. 심리학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회적 비교 이론을 제안한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리안 FESTINGER는 인간은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성취, 행복, 심지어 뇌의 작동 방식까지 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연구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성향에 맞춰 자신도 변하며 심지어 수입, 건강, 기대 수명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려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공의 촉매제인 셈이죠. 첫째, 뇌는 사회적 거울로 작동한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미러 누란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볼 때 마치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처럼 뇌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말하죠. 쉽게 말해 옆에 앉은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 하품을 하고 친구가 긴장하면 나까지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경 시스템은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고방식, 태도, 심지어 재정 습관까지 무의식적으로 복제합니다. 가난한 친구와 오래 어울리면 돈에 대한 불안과 소비 습관을 담고 부자 친구와 지내면 투자와 기회 감각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젊은 시절 벤저민 그레이엄 옆에서 투자 철학을 배운 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거울 뉴런의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의 분석적 사고, 숫자를 대하는 태도, 시장을 바라보는 철학은 버핏의 뇌에 그대로 복제되었고 이는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기초가 되었죠. 둘째, 진화는 집단 속 위치를 결정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집단 안에서 생존했습니다. 더 강한 사냥꾼 옆에 있으면 고기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더 현명한 부족 옆에 있으면 포식자를 피할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려는 경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역설적으로 억눌립니다. 불편함을 피하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서는 걸 택하죠. 그곳에서는 비교의 긴장감이 없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나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는 이를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평균 이하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평균 이하 집단에만 속하면 학업 성취가 더 떨어지고 반대로 평균 이상의 집단에 편입되면 불안은 크지만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집단의 평균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능 심리학은 불편함을 피하려는 뇌를 경계하라 한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뇌가 쾌락 극대화보다는 불편 최소화에 집착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는 내가 드러나는 듯한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편한 집단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야말로 빈곤의 덫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침낭을 깔고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운 이유도 그 불편 속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과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불편을 감수했고 그 불편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혁신을 낳았습니다. 넷째, 데이터로 본 주변 사람 효과.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연봉은 주변 5명의 평균 연봉과 강하게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심리적 비교가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 선택성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늘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들과 어울리며 매일 학습했다는 건 단순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자기 뇌를 강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쓰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 궤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다섯째, 두려움은 성장의 신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있으면 너무 위축돼서 힘들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불편감은 오히려 성장 신호입니다. 신경과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곁에 있을 때 뇌의 학습 회로가 활발히 작동합니다. 초라함, 긴장, 두려움은 사실 두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즉, 불편하다고 피하면 성장은 멈추고 그 불편을 견디면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워런 버핏이 젊은 시절 사회생활에서 말을 거의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자신보다 뛰어난 투자자, 경영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불편했지만 그 자극을 피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투자 철학은 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여섯째, CEO들의 인간관계 전략. 성공한 CEO들은 결코 무작정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선별합니다. 워런 버핏은 항상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파트너 찰리 멍거는 수학 철학법학까지 겸비한 천재였고 버핏은 스스로를 그 옆에 두며 성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모으는데 집착했습니다. 그는 종종 거칠게 보였지만 사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인재와 함께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며 자신보다 더 똑똑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곁에 두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깔았습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미친 혁신을 가능하게 한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자존심보다 성장을 택했다는 것. 일곱째, 인간은 집단의 평균으로 수렴한다. 하버드대와 UC 샌디에이고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 수익 건강 수준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전염처럼 퍼집니다. 친구가 담배를 끊으면 내가 금연할 확률도 올라가고 친구가 운동을 시작하면 나도 운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친구가 빚을 내면 나도 비슷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동료 효과가 아니라 뇌가 무의식적으로 집단의 평균에 맞춰 자기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평균 안에 속해 있는가? 여덟째, 본능은 편안함을 원하지만 성공은 불편함에 있다. 인간 본능은 늘 편한 길을 찾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고 비교당하지 않는 관계에서 안정을 느끼죠. 하지만 성공은 정반대입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서만 뇌가 진화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은 150명 정도의 사회적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한된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가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 그 150명이 당신보다 열등감만 덜어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미래도 그 평균에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선택합니다. 불편해야 자극이 생기고 자극이 있어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불편을 견디는 훈련법. 그럼 어떻게 불편함을 버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1. 관찰자의 태도 갖기. 불편함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뇌는 그 순간 불안을 학습의 신호로 전환합니다. 2. 작은 자리부터 참여하기. 처음부터 거대한 네트워크에 뛰어들 필요 없습니다. 책 모임, 스터디, 작은 포럼 등 자신보다 한 단계 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3. 자존심을 내려놓기. 나는 모른다는 태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입니다. CEO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최고의 팀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열째, 평균의 법칙은 냉정하다. 심리학과 경제학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된다. 이 개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입증됩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NBER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 수준은 친구와 동료, 집단의 평균 소득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단순히 같은 업종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 소비 방식, 투자 태도까지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이죠. 마치 주식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오르면 관련 종목이 줄줄이 따라 오르듯 인간의 삶도 주변인들의 행동과 성향에 연동됩니다. 결국 누구 옆에 있느냐가 당신의 미래 자산 규모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라는 뜻입니다. 11째, 부의 확산과 가난의 전염. 행동경제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CIALDINI는 사회적 영향력의 원리를 설명하며 주변의 행동이 나의 행동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행동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빚을 내서 소비를 한다면 당신도 빚을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친구가 투자를 시작하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버드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비만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체중이 늘면 나도 체중이 늘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죠. 돈, 건강, 습관 모든 것이 결국은 네트워크 안에서 확산됩니다. 12째, 뇌는 환경을 닮아간다.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연구는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배선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뇌회로를 바꾸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서로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재들과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뇌과학적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로켓 과학자들과 매일 토론을 나눈 이유는 단순히 경영자가 아니라 뇌를 과학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사고 체계가 물리학적이고 엔지니어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3째, 경제학적 실험 집단의 수준이 성과를 결정한다. MIT와 스탠퍼드의 공동 연구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다른 쪽에는 평균 이하 학생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수한 집단에 들어간 학생들은 처음엔 위축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성적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반대로 평균 이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성적이 더 떨어졌습니다. 즉, 집단이 곧 미래의 성적표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이건 단지 학교 성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창업자의 성취, 투자자의 수익률까지 집단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4째, 성공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공식. 성공한 CEO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고를 때 철저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시절 스티브 발머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토론하며 성장했습니다. 발머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되었죠. 제프 베조스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와 경영자를 채용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내가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나는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같이 페이스북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점심을 같이 하며 스스로 기술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불편한 자리에 일부러 들어갔다는 것. 15째, 왜 우리는 여전히 편한 사람을 고를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어울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선명히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기적 생존 본능에 불과합니다. 집단 안에서 밀려날까 두려워 안전한 위치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진짜 생존은 경쟁력입니다. 즉, 장기적 생존은 불편을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16째,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 법.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당신이 도전하고 싶은 분야에 이미 발을 담근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투자 모임이나 금융 스터디에 나가세요. 건강을 원한다면 이미 습관화된 운동인들과 함께 하세요. 창업을 꿈꾼다면 실제로 창업을 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미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불편할 정도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17째, 불편함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3단계. 1. 관찰자 모드 켜기. 처음에는 대화에 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관찰자로 참여하세요. 그들의 사고방식, 질문 패턴, 문제 해결법을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2. 작은 기여 시도하기. 질문을 던지는 것, 간단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이는 당신의 뇌가 집단의 일부로 자리 잡는 첫 단계입니다. 3. 피드백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기.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뇌가 불편함을 학습으로 바꾸는 순간임을 기억하세요. 18째, 성공자들의 인간관계 철학.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워런 버핏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라. 찰리 멍거 당신은 결국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합이 된다. 제프 베조스 당신이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하다면 잘못된 방에 있는 것이다. 이 말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인생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불편한 자리에 두었고 그 불편함이 부와 성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9째, 나보다 못한 사람과만 어울릴 때의 함정. 반대로 늘 나보다 부족한 사람과만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우월감이 들지만 결국 그들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내 뇌에 각인됩니다. 그 결과 내 행동도 점점 그 집단의 평균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한 관계가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20째, 당신의 선택이 미래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자산, 건강, 행복, 수명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환경을 담는다. 진화론은 말합니다. 강한 자와 함께할 때 생존 확률이 높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결국 주변의 평균으로 수렴한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사람과만 어울려야 한다. 결론. 내가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 불편함이 당신의 뇌를, 습관을,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당신의 미래 자산을,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